언니, 나 진짜 시부모 복도 지질이 없어. 카페에서 우연히 들려온 며느리 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뭐 하셨는데? 아니, 안 하는 게 문제야. 가진 돈도 없고 우리한테 해준 거라곤 달랑 신혼집뿐이잖아. 그래도 집 사줬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니야? 많이는 무슨. 요즘 시대에 집 하나 사주는 건 기본이지. 근데 그 이후로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3억 2천만 원을 들여 사준 그 집이 달랑 신혼집뿐이라고 합니다. 진짜 짜증나. 자식한테 줄 돈도 없는 시부모가 그게 무슨 시부모야? 평생을 생선 장사하며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정불례라고 합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냉장고에서 꺼낸 생선들을 정갈하게 손질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장 좌판 앞에 앉아 손님들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목구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9살 때였어요. 갓 돌 지난 아들 성준이를 등에 업고 장갑도 없이 얼음장 같은 생선을 만지던 날들이었죠. 손가락 끝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성준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어요.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걱정이었지만 좌판을 2개로 늘려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기뻤어요. 며느리가 될 하연 씨를 처음 만난 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서울 아가씨더라고요. 키도 크고 예쁘장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청했을 때 하연 씨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손을 보는 눈빛도 묘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을 본 순간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결혼 준비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5천 정도면 괜찮은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3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성준아. 네, 엄마. 전세 살면 나중에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러잖아. 그냥 집을 사는 게 어때? 그게 너희한테 편하지 않겠니? 엄마,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있잖아. 그걸로 집 사줄게. 성준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이 어쩐지 가볍게 들렸어요. 무게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해서 아들한테 건넸어요. 3억 2천만 원.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죠. 성준이는 통장을 받으면서도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면 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손주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손주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야 겨우 한 장 보내주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거요. 좌판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기로요.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손주라도 자주 보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족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성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준아, 엄마 다음 주에 서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네, 서울로요? 응. 너희 집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었어. 손주도 자주 보고 싶고 해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서 하연 씨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엄마. 좋죠. 가까이 계시면 좋죠. 성준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밝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삿날 아침 짐을 트럭에 싣고 마지막으로 좌판이 있던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몇십 년을 여기서 보냈는데 이제 떠나는 거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는 가족 곁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실컷 보고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며느리랑도 친하게 지내야겠다고요.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을 이제야 느껴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쪽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간단하게 알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짐을 들고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제가 아주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살아갈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룸 열쇠를 받고 방문을 열었을 때 좁지만 깨끗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타는 거리였죠. 그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준아, 엄마 이사 다 했어. 내일 한번 놀러 와도 되니? 아, 내일요? 내일은 회식이 있어서. 그럼 모레는? 모레도 좀 바쁠 것 같은데 주말에 시간 봐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속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바쁜 거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어요.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일도 사고 성준이가 어릴 적 즐겨 먹던 미역도 샀죠.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아들 집에 가서 맛있는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제야 인터폰 너머로 하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하연아.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리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연이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죠.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주시죠. 아, 미안해. 깜빡했네.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들렀어. 여기는 제 친구들도 자주 오거든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곤란해요. 하연이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미리 연락할게.
그나저나 손주는 어디 있니? 어린이집 갔어요. 벌써 1시간 전에. 아, 그렇구나. 손에 든 과일 봉지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하연이 시선이 제가 든 비닐봉지로 향했어요. 뭐 사오셨어요? 응, 미역하고 과일 좀. 미역국 끓여주려고. 어머니, 저희는 요즘 외식 자주 해요. 집에서 요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집밥이 좋잖아. 김치 냄새 싫어하거든요. 저. 집 안에 냄새 배면 진짜 오래 가요. 하연이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조금 더 닫으려는 기색이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이거라도 냉장고에 넣어둬. 괜찮아요. 저희 냉장고 꽉 찼어요. 결국 과일 봉지를 들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며느리도 피곤한 거겠지 하면서요. 원룸으로 돌아와 과일을 꺼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성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준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줄게. 아, 오늘은 야근해야 돼서요. 다음에요, 엄마. 그래. 그럼 주말은 괜찮니? 주말에는 와이프 친구들이랑 약속 있대요. 저도 같이 가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죠.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마치 하늘 끝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이점순 여사를 만났어요.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7층 702호 사시는 이점순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6층 603호에 사는 정불례라고 해요. 아드님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그렇죠. 점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거.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처음엔 서운하죠. 근데 적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만 더 아파요. 점순 여사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적응이라니요. 이게 적응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들르겠다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놓고 커피도 준비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준이와 하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손주는 없었습니다. 어디 갔니? 우리 손주는? 친정에 맡겼어요. 오늘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연이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성준이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성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하연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가 힘들다는 거니? 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자주,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게 자주인 거예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하연이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준이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연락 없이 오시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알았어. 미안하구나. 앞으론 조심할게.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연이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이해 좀 해주세요. 알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쳐다봤어요. 준비해둔 과일은 그대로였고 커피도 식어버렸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손주 보고 싶고 아들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새벽녘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아들이 보낸 집 사진이 저장돼 있더라고요. 제 돈으로 사준 그 집이요. 3억 2천만 원. 제 평생이 담긴 돈으로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서운함이었는지 분노였는지 허탈함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으슬으슬 춥더니 오후가 되자 열이 펄펄 끓었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성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죠. 여보세요? 성준아. 엄마야. 네, 엄마. 왜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감기 몸살인가 봐. 아, 그래요? 약 먹어보셨어요? 집에 약이 없어서. 혹시 잠깐 들를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이는 일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엄마, 지금 회사 일이 진짜 바빠서요. 오늘 마감이거든요. 그래, 그럼 하연이라도. 하연이도 오늘 약속 있어요. 동창 모임인가 그런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약만 좀 사다 줄 수 있니? 엄마, 약국 가시면 되잖아요. 집 앞에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에휴, 알았어요. 퇴근하고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버텼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어갔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어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더니 점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안색이 왜 그래요? 감기 몸살이 좀. 혼자 계셨어요? 아드님은요? 바쁘대요. 회사 일로. 점순 여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일단 들어가서 누워요. 내가 죽 좀 끓여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점순 여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잠깐만 기다려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문이 열렸어요. 따끈한 죽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것 좀 드세요. 호박죽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됐어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점순 여사가 떠먹여준 죽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점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더 눈물이 났어요. 낯선 이웃이 아들보다 더 따뜻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사흘 뒤 몸이 좀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죄송해요. 그때 진짜 일이 바빠서.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나저나 엄마, 하연이가 할 말이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하연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자꾸 아프시면 저희도 부담되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다 크게 아프시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연아, 엄마는 그냥 감기 걸린 거야.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감기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희 부담이에요. 하연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건강관리 좀 하세요. 저희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죠. 분노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뜨거운 분노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제 돈으로 사준 그 집이요. 3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그 집 말이죠. 평생을 생선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터져도 참았고 겨울 추위에 떨면서도 견뎠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한테 집을 사줬죠. 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감기 걸렸다고 연락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며느리는 부담된다고 말하고요. 이게 제가 바라던 삶이었나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성준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 속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새벽녘 점순 여사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세상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거라고 적응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적응이요? 이게 적응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들한테 집 사주고 평생 헌신했는데 감기 걸렸다고 부담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가슴속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손주도 보고 싶었고 아들도 사랑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수척한 몸.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부담이 됐다니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속 한쪽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준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올해로 38살이더라고요. 어릴 적 제 등에 엎여 있던 그 아이가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제일 싱싱한 미역을 골랐죠. 소고기도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한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끓였어요.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아직도 따끈따끈했죠. 케이크도 하나 샀어요. 작은 거였지만 예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아들이 기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제야 인터폰 너머로 하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하연아. 어머니. 또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 얼굴은 차가웠어요. 짜증이 역력했죠. 오늘 성준이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왔어. 어머니, 미리 얘기 좀 하고 오시라니까요. 생일인데 깜짝 선물하려고 그랬지. 하연이 시선이 제가 든 보온병과 케이크로 향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미역국이요. 이런 건 시골에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시골에서나 하는 거라고요? 하연아, 이게 우리 전통이잖아. 생일에 미역국 먹는 거. 전통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저희는 양식당 예약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정성인데. 정성은 고맙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저를 들여보내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성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성준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온병을 열어 뚜껑에 국을 따랐어요.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자, 이거 한 그릇만 먹어봐. 하연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뚜껑을 낚아채더니 싱크대에 확 부어버렸어요. 어머니, 말했잖아요. 저희 오늘 양식당 가기로 했다고. 하연아, 이게. 그리고 이런 냄새 진짜 싫다니까요. 집 안에 배면 며칠 가요. 보온병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그 미역국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간신히 식탁 의자를 붙잡고 섰죠. 성준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뭐라도 말해달라고, 엄마를 좀 감싸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성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미리 좀 얘기하고 오세요.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성준아, 엄마가 너 낳은 날이야. 그날 미역국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엄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안 그래요.
하연이 비웃듯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부담된다니까요. 부담, 내가 뭘 부담을 줬는데. 자꾸 오시는 것부터가 부담이죠. 연락도 없이 오시고, 음식도 맘대로 가져오시고. 나는 며느리야. 손주 할머니라고. 할머니면 뭐 어때요? 저희 사생활도 있거든요. 하연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준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신어지지도 않았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고요.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제 마음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0분 거리인데 1시간처럼 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억 2천만 원.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생일날 미역국 끓여갔더니 시골스럽다고 부담된다고 하잖아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점순 여사였어요. 여보세요? 블레 씨, 나야. 오늘 아드님 생일이라며? 네.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순 여사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미역국을 버렸다고 아들도 아무 말 안 했다고요. 뭐라고? 그 며느리가 미역국을 버렸다고? 네. 그 여자 사람 맞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점순 여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거였어요. 아드님도 참. 어머니 편을 들어줘야지. 그게 아들이야? 그러게요. 블레 씨, 이러면 안 돼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손주도 있고 손주가 뭐 어때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참아야 돼요. 점순 여사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양식당에서 돌아와 생일 파티를 하고 있겠죠. 제 미역국은 하수구로 버려지고 대신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좌판에서 생선 팔면서 손 터지고 발 터져도 참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아들은 저를 외면하고 며느리는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평생 바친 게 이거였나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체념이었습니다. 아니, 결심이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뭔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걸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 아파트를 바라만 봤죠. 가슴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더라고요. 울분과 분노 속에서 작은 이성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더 이상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65해를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아들 눈치 보며 살 것인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견딜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작년에는 장난감을 사서 찾아갔었죠. 손주가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올해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었죠.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문자 하나가 왔어요. 성준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손주 생일인데 안 오시냐고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죠.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하연이었어요. 어머니, 왜 연락 안 되냐고 손주가 할머니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서랍에 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요. 다음 날 아침 점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내왔더니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어제 손주 생일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점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잘했어요. 계속 당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당연하죠. 근데 블레 씨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점순 여사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재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재산이요? 네. 아드님한테 집 사주셨잖아요. 그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성준이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요. 없었어요. 모든 걸 아들한테 줘버렸으니까요. 없어요. 이 월세방밖에는. 그것 봐요.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점순 여사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한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부부 태도가 어떻게 바뀌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야죠.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거예요. 점순 여사가 돌아간 뒤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들 아파트가 보였죠. 그곳에서 손주가 쟤를 찾고 있을까요? 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금방 바닥날 금액이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이것뿐이라니요. 모든 걸 아들한테 쏟아부었던 게 후회됐습니다. 아니, 후회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신 먼저 연락하지 말자. 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자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손주 생일 이후로 문자 하나 없었죠. 서운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바뀌는 거야.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속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정불례가 아니라는 거요. 손주 생일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 침묵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순 여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연타로 눌렀어요. 문을 열자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점순 씨, 무슨 일이에요? 불례 씨, 들어가도 돼요? 급한 일이에요. 거실로 들어온 점순 여사는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들어봐요. 뭔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점순 여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시부모 복도 지질이 없어. 다른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뭐 하셨는데? 아니, 안 하는 게 문제야. 가진 돈도 없고 우리한테 해준 거라곤 달랑 신혼집뿐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집뿐이라고요? 3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집인데요. 그래도 집 사줬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니야? 많이는 무슨. 요즘 시대에 집 하나 사주는 건 기본이지. 근데 그 이후로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나올 돈도 없고. 하연이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자니 손이 떨렸어요. 진짜 짜증나. 자식한테 줄 돈도 없는 시부모가 그게 무슨 시부모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손주는 봐주시잖아. 그것도 부담이야. 자꾸 오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귀찮거든. 냄새나는 음식 가져오고 꼴도 보기 싫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순 여사한테 손짓했어요. 재생을 멈춰달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히 들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근처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점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녹음했죠. 점순 씨, 블레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핸드폰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연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터져도 참으며 모은 그 돈이었어요. 그걸로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 이게 기본이라고요? 달랑 신혼집뿐이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었죠. 블레 씨, 울지 마세요. 점순 씨, 나는 알아요.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한 거예요. 점순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위로가 됐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성준아, 나야. 아, 엄마. 오랜만이네요.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성준아, 내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연이가 친구한테 한 말 말이야. 엄마가 해준 게 달랑 집밖에 없다고, 자식한테 줄 돈도 없는 시부모는 필요 없다고 했다던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성준아, 대답 좀 해봐. 엄마, 그게 뭐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냥 농담이었을 거예요. 농담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 내 와이프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농담이니? 엄마, 진정하세요. 하연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네.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를 감싸기만 했어요. 성준아, 엄마가 너한테 집 사줬을 때 기억나니? 네. 3억 2천만 원이었어.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었어. 알아요, 엄마. 그런데 그게 달랑 신혼집뿐이라고, 기본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 하연이가 그렇게까지 말했을 리 없어요. 누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 있어. 똑똑히 들었어. 그래도 그건 개인적인 대화잖아요. 엄마가 왜 그걸 엿듣고 그래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엿들었다고요. 성준아,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그렇게 말하다니요. 며느리 편만 들고 저를 탓하다니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제 돈으로 산 그 집이요.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그 집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확신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무시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바꿀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점순 여사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라고 했죠. 아들 부부 태도를 지켜보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고를 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 대신 단단함이, 체념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힘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불례도요. 아들 부부는 아직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여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여는 거였죠. 봉투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쳐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불례요. 그날 집을 사줄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일단 어머니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천천히 증여하는 게 낫다고요. 성준이도 그러라고 했죠. 그렇게 제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언젠가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졌죠. 그러다 잊혀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기네 집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사실은 제 집인데 말이죠.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죠. 이틀 뒤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아들한테 준 집인데 이걸 팔아도 되는 걸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달랑 신혼집뿐이라던, 자식한테 줄 돈도 없는 시부모는 필요 없다던 그 말이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 집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해줬어요. 어머님, 정말 파시려는 거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매물이 나가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놨으니 금방 팔릴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 돈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잔금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때까지 아들 부부한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잔금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 부부한테 말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때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또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성준이는?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왜 왔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였죠. 이게 뭔데요?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읽어봐. 성준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하연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이니까 팔았지. 무슨 소리예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등기부등본 봤잖아. 내 명의야. 하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부모가 맞아요? 아들 집을 팔아요. 내 집이니까 팔았어. 손주 생각은 안 해요. 애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하연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제대로 박혔어요? 정신 멀쩡해. 아니면 우울증 걸렸어요?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이건 아니죠. 성준이가 하연을 말렸습니다. 하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우리 집이 팔렸다는데. 하연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험악했어요. 혹시 남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뭐,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거예요. 누가 꼬드긴 거죠? 아무도 안 꼬드겼어. 내 결정이야. 하연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부모가 자식 집을 팔아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연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 시부모 복도 지질이 없다고 했지. 하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자식한테 줄 돈도 없는 시부모는 필요 없다고 했지. 그건 오해예요. 녹음 파일 있어. 똑똑히 들었어. 하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준이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복 없는 며느리는 복 있는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어머니, 이 집은 내 평생이 담긴 집이야. 내 손이 터지고 발이 터져도 참으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그런 집에서 나를 무시하고 살 자격은 없어. 하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전세든 월세든 알아서 해.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 너희 문제야. 성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엄마. 성준아, 내가 엄마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니? 아내가 엄마를 무시할 때 말려줬어. 성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도금도 다 받았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다음 주까지 나가.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어머니. 하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을요.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어요. 작지만 따뜻했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날
점순 여사가 도와주러 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어요. 블레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마음에 들어.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응.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점순 여사가 제안했어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자고요. 할머니들 식사 봉사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할머니인데 그래도 해볼 만할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다음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가까웠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시장 좌판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밥을 먹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같이 봉사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언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다르네요. 그래요? 네. 처음엔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성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왜 왔니?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성준이 얼굴은 수척했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엄마, 미안해요. 그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성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하연이랑 싸웠어요. 맨날 싸워요. 서로 책임 떠넘기고. 그래. 월세로 이사했는데 돈도 빠듯하고. 하연이는 매일 엄마 욕해요.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욕한다고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성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준아,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 엄마,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시간을 가지고 봐야겠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나도 몰라. 내 마음 봐가면서 성준이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성준이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전에 일하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좌판들이 그대로였죠. 골목을 걸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생선 팔던 날들이요. 손이 터지고 발이 터져도 참았던 시절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제 힘으로 살았으니까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블레 씨 아니에요.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어디 사세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서울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차 한잔해요.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관에서 봉사일 하고 있어요. 봉사요? 좋으시겠네요. 네,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차를 마시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점순 여사가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죠. 점순 씨. 어머, 블레 씨. 시장 다녀왔어요? 네, 옛날 생각나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편해요. 점순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점순 씨. 왜요? 복은 노력해서 얻는 거더라고요.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진짜 복이죠. 이제야 알았어요. 점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성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지내냐는 내용이었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면서 보낼 것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그 빛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